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할 때 우주는 우리를 돕는다. 소설가 김현수님의 말입니다. 소설가 김현수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는 수필집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20대의 그는 최고의 작가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그다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했는지 다시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좌절감을 이겨내고 김현수는 지금 최고의 작가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글을 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사랑합니다. 그는 다시 고백했습니다. 20대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라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어야 한다고. 최고의 작가가 되는 것은 힘들지만 최고의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도전할 만한 일이며 매일같이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 최고의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은 공부하는 내내 좌절감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책을 낸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글을 쓰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합격생이 아니라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소원을 빌면 우주 역시 여러분을 도울 테니까 말입니다. 365 공비타민, 어떤 사람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설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 나오는 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법한 글, 바로 그런 글을 나누어 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또 공부자극 팟캐스트니까요. 오늘 나누어 드릴 내용은 특히 공부에 대한 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목표에 내가 닿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심이 될 때 그런 걱정으로 가득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힘이 될 만한 그런 글입니다. 이 산문의 제목부터 의미심장해요. 진실로 너의 기백을 공부로서 구제한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일이다. 나는 휴학을 한 뒤 고향에 내려가 입대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에 가게에 나가 한동안 앉아있으려니까 눈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역전 광장 맞은편 집들이 하얀 빛으로 지워질 만큼 대단한 눈이었다. 한참 그 눈을 바라보다가 다시 난로 옆에 앉아 랭보의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철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그 눈보라 사이로 걸어와 문을 열었다. 금세 눈사람이 된 회색 승복의 스님이었다. 스님은 단팥빵과 크림빵 2개를 골랐다. 마실 것은 따뜻한 보리차나 달라고 했다.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속으로 욕 꽤나 먹을 법한 달갑지 않은 처손님이었다. 하지만 나로서는 어찌됐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보리차야 늘 난로 위 주전자에 올려뒀으니 그저 잔에 따르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난로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쯤에서 나는 다시 랭보의 시집을 펼쳐 읽었다. 보리차만큼이나 따뜻했던 김미숙의 아침 방송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전국에 눈이 쏟아지고 있는 그 멘트가 들려왔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라고 스님이 말했다. 나는 멋쩍은 표정으로 책의 표지를 보여주며
랭보의 시집입니다 라고 말했다. 잠시 입을 오물거리던 스님이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말했다. 장차 시인이 될 생각인가요? 조만간 군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했지만 장차 뭐가 될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다. 사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스님은 다시 입을 오물거리며 손을 크림빵으로 뻗었다. 나는 다시 랭보의 시로 눈을 떨궜다. 그때였다. 10년 뒤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개를 들어보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스님이 그런 예언을 서슴없이 들려주고 있었다.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왜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은가? 길 가던 스님이 물 한 잔을 달라고 해서 바가지를 내밀었더니 이 집에서 큰 인물이 날 겁니다 운운하면서 휑하니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 내가 왕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시인 정도는 될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옛날 얘기를 고지곳대로 믿을 만큼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다. 정말입니까? 나는 스님에게 한 번 더 되물었다. 정말이고 말고 라고 스님이 대답했다. 그 무엇이든 누구든 10년만 열심히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스님이 덧붙였다. 실망, 정말 대실망이었다. 나도 몰래 에이씨 하는 소리가 나왔다. 왜 옛날 이야기에서 예언한 스님이 잠깐 돌아보는 사이에 홀연히 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스님이 단팥빵만 드시고 불현듯 사라졌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스님은 내게 영동군 어딘가에 있는 절의 주소가 찍힌 명함까지 건넨 뒤에야 한번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한결 뜸해진 눈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한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위대한 왕이나 학자의 탄생을 예언한 스님 중에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스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다. 한동안 그 명함은 내 지갑에 꽂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다. 조선 정조시대 사람 중에 유성로란 사람이 있다. 아마도 정조시대 인물지를 잘 찾아보면 이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유성로가 강화도로 유람을 가서 그 고을의 늙은 기녀와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것, 만이산 정상에 올라가 시 한 수를 짓지 못하고 그만 내려왔다는 것 정도밖에는 모른다. 그나마도 유성로의 글을 통해서가 아니라 유람가는 그를 송별할 정도로 가까웠던 이 옥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옥은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당대의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소품체 문장을 구사한다는 이유로 문체 반정을 주도한 정조 임금의 눈밖에 나서 평생 관직에 나서지 못하고 지방으로 떠돈 사람이니 이 둘의 교우가 젊었던 성균관 유생 시절에 시작됐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 옥은 유성로가 만이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시 한 수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황항루 사적에 대한 고증이라는 글을 남겼다. 시인 이백이 중국 호북성 황항루에 올랐다가 최호의 시를 보고 감히 시 한 수를 짓지 못하고 떠났다라는 옛 이야기에 대한 이옥 나름대로의 해석이었다. 소시적의 이백은 스스로 문장을 자청해 좋은 산수만 만나면 늘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황항루에 오르게 됐는데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지고 정신이 황홀해져 그만 붓 대롱을 씹어서 깨트리고 수염을 비벼 56가닥이나 끊어뜨리면서도 단 한 글자의 시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술 300잔을 마시고 쇠망치로 난간을 두드려 부숴버리고는 욕을 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꿈속에
학을 탄 신선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멀었다. 내가 오늘 이후에도 역시 시에 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힘쓸지어다. 진실로 너의 기백을 공부로서 구제한다면 무어 넓다고 탓할 것이 있겠느냐? 내가 장차 삼상의 한 구비로 연지를 삼도록 너에게 허락하겠다. 말하자면 이 꿈은 양술이 큰 물 정도는 벼루 삼아 누릴 날이 반드시 올 테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친구인 유성로에게 들려주면서 이옥은 이백이 깜짝 놀라 일어나 드디어 중국 강서성에 있는 광려산으로 들어가 주야로 글을 읽은 지 무릇 10년 만에 마침내 천하의 문장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슬쩍 덧붙인다. 이백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실은 유성로에게 10년 정도 공부하면 너도 이백 같은 시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셈이었다. 유성로는 그 말을 믿었을까? 나는 정말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로부터 6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일이었던 것 같다. 문인들이 모이는 어느 술자리에 갔다가 나는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말을 들을 지경이 됐다. 그 무례한 말에 나는 있는 힘껏 항변했지만 그건 내가 정말 끝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아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 불현듯 그 스님의 말이 생각났다. 10년이라고 했다. 아직 한 4년은 더 남아있었다. 이백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시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서 내가 끝나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유람을 다니고 기녀와 어울릴 정도로 천성이 게을렀기에 그런 얘기를 들려준 것인지 유성로는 결국 이백 같은 훌륭한 시인은 되지 못했다. 그랬다면 우리가 유성로의 이름을 모를 리 없을 테니까. 하지만 이백이 못 되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에 그 스님은 농담을 하느라 내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내게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 정말로 고마웠다. 어려워서 당장 그만두어야 했을 그 순간에 스님은 내게 4년을 더 준 셈이었다. 유성로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조시대 사람 유성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그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훗날 그에게 용기가 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절망 끝에 떨어진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커다란 손이 되곤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얘기입니다. 고3 때는 모의고사를 매달 봤거든요. 지금도 수능 모의고사를 그렇게 매달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3월 말에 첫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의 일이에요. 2교시였던 수학, 그러니까 수리탐구 영역에서 제가 2개인가 틀렸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속 수능 모의고사를 곧잘 보긴 했지만 제가 수학을 항상 만점 맞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늘 2개에서 3개를 틀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컨디션 좋으면 다 맞기도 하고 그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고3에 올라가서 3월달에 본 첫 모의고사 수학에서도 2개를 틀렸길래 저는 물론 안타깝기는 하지만 평소 나오는 성적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는
2층에서 3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고요. 조 앞에 반대편에서 제게 수학을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3층에서 4층으로 막 올라가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면 선생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번에 모의고사 수학 어떻게 봤냐고요? 그래서 저는 2개 틀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선생님이 위층 계단으로 느릿느릿 걸어 올라가시면서 아래쪽에 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를 가만히 잘 살펴보면 지금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네가 틀릴 만한 거는 없다. 딱 그 말씀만 남기시고 사무실용 슬리퍼를 터벅터벅 끌고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라져가는 선생님의 발목과 그 슬리퍼와 뒷모습, 그리고 문제를 잘 보기만 한다면 틀릴 만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와서요. 그 자리에서 제가 멈춰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를 풀 때마다 왜 수학 문제 이렇게 쓱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오는 것도 있고 또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렵다, 내가 못 풀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분명 힌트와 답이 있는데 내가 지금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 후로 이어진 모의고사에서도 여전히 초벌로 한번 쭉 풀고 나면은 손을 대지 못한 문제가 대여섯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왔지만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한 문제들을 보면서 막 조마조마하고 손발이 차갑게 식고 시계 초침소리가 째깍째깍 들려오고 그랬을 텐데요. 그때부터는 선생님의 그 말씀, 문제를 잘 뜯어보면 그 안에 분명 답이 있다, 못 풀만한 문제는 없다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생각나서 당황하거나 겁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고3 때 4월달 모의고사부터 그 뒤로 쭉, 그리고 수능시험까지 결국 수학 문제는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매번 2-3개씩 틀려나갔던 수학 실력 치고는 고3 때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저한테 그런 엄청난 힘을 주셨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요, 공부하시는 분, 수험생, 그리고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분이 계시면은요, 응원의 말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마시기를, 그러기를 바래요. 사실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담겨있는 부정적인 말보다 그냥 지나가면서 던지듯 하더라도 응원의 말, 긍정적인 말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이 글에 나오는 소설가 김현수님에게 10년 후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그 스님도 그랬을 겁니다. 비록 그 스님이 어디 가서나 그냥 던지셨던 말이었을지라도 특별한 기대 없이 그냥 했던 일반론일지라도요, 그래도 그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김현수님이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술자리에서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말에 정말 좌절하고 붓을 꺾을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김현수님이 10년 후에는 이라는 그 스님의 한마디를 떠올리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시인 김현수도, 그리고 소설가 김현수도, 또한 오늘 이 방송도 없었을 겁니다. 네,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김현수님의 글 한 개 더 보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지요. 이 글 역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꿈을 쫓는 우리들에게 응원을 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설이 내린 연잎은 그 푸르렀던 빛을 따라 주름져 가더라도. 고등학교 시절 어느 출판사에서 뽑는 독자 모니터 요원이 되겠답시고 도구감을 써서 보낸 적이 있었다. 모니터 요원이 되면 그 출판사의 책을 정기적으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0일장은커녕 장문 시간에도 글을 잘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출판사에서 독자 모니터 요원에 뽑혔다며 답장이 왔다. 워드 프로세서로 인쇄한 내용물은 별다를 게 없었는데 봉투에 글을 잘 읽었다며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 쓴 글이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마도 그 봉투의 글귀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여전히 이제까지 100일장은커녕 장문 시간에도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운운하며 계산기 같은 것이나 두들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 늦어서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들은 나는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인지 대입시험에서 천문학과를 지망했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다. 잔뜩 의기소침해 재수를 준비하려던 차에 서울에서 그 시인을 만났다. 다시 한번 그는 내게 글을 잘 쓴다며 번역을 해보라고 권했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과를 꿈꾸던 사람이었다. 문과에 진학한다는 건 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100일장은커녕으로 중무장한 내 뿌연 내면에 감춰진 능력을 보고 있었다. 그런 게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는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영문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한 인간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계열을 바꾸는 데는 수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지만 영문학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권유 때문이었다. 살아오는 동안 그 누구도 내게 그런 식으로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내 성적과 생김새를 지적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가리켜 말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시를 쓰게 된 것도 그가 내게 던진 말 때문이었다. 한 번은 내가 무슨 일로 약간 비꼬는 투를 섞어서 저도 시나 써야겠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정확하게 내게 이렇게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어떤 시를 쓸지 꼭 보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의 격려 덕분에 내 안에 가시덩굴처럼 쌓여있던 수많은 두려움들, 예컨대 이제까지 100일장은커녕 같은 것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늘 그렇게 격려만 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처음 시를 보여줬을 때 그는 멍한 표정으로 노트를 앞뒤로 넘기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이게 백상지 100g짜리인가? 아주 비싼 종이에 시를 썼네. 다음부터는 싸구려 갱지에다가 시를 써.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건 그래도 시처럼 보인다라고 말을 할 때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노트를 버려야만 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내 또래 그 누구보다도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3년 정도 그와 함께 지냈다. 그의 집에서 생활하기도 했고 함께 여러 곳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수없이 많은 광경을 봤고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었다. 대개는 처음 보고 듣는 것들이 많았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듣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을 더 밝고 멀리 보라는 까닭일 것이다. 내가 아끼는 시집 중에 첫손으로 꼽는 책은 정조 때 사람들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이 네 분이 합동으로 펴낸 사가 시선이다. 이 아름다운 시집에는 그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지은 시들이 많다. 유득공의 부용산 중에서 옛 샘각에 잠겨라는 것도 그런 시 중에 하나다. 이 시는 함께 모여서 귀해지거나 천해지거나 길이 서로 사귀자며 부지런히 함께 글을 배웠던 지난 10년 동안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난다. 주인이 집을 물가에 지은 뜻은 물고기도 나와서 검은고를 듣게 함이다. 쓸쓸한 물고기 같았던 내게도 검은고 소리가 들려온 것은 내 안에 있는 재능을 더 열심히 살려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를 다녀온 뒤로는 그를 거의 만나지 못했지만 나는 시인으로 등단했고 번역서도 펴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를 비롯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 같은 물고기에게도 검은고 소리를 들려주겠노라고 물가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셈이다.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영어 가정법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배웠고 3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 알게 된 일이다. 내 안에는 많은 빛이 숨어 있다는 것.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란 그 빛의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일이다. 유득공은 부용산 중에서 옛 샘각에 잠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직문 아래서 글 읽던 우리가 늙어가듯이 가을 들어 연잎도 한철이 지나는구나.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설이 내린 연잎은 그 푸르렀던 빛을 따라 주름져 갈 것이다. 연잎이 주름지고 또 시든다고 하더라도 한때 그 푸르렀던 말들이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도 그처럼 푸르렀던 말이 있었다. 예컨대 글을 잘 읽었다라든가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어떤 시를 쓸지 꼭 보고 싶다 같은 말들. 바로 그런 말들이 있어 삶은 계속되는 것 같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김현수님의 청춘의 문장들 중에서 우리의 공부와 노력에 힘과 응원이 될 만한 글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욕을 북돋는 책 365 공비타민을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